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윤곽이 이달 중 드러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막차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트레스 DSR 제도의 마지막 단추가 곧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우선 용어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대출을 직접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단어가 조금 낯설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가산금리는 실제 대출 금리에 직접 부과되지는 않지만 원리금 상환액을 책정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의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하한은 1.5%, 상한은 3.0% 사이로 책정되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1단계가 도입됐는데요. 단계별 차이점은 책정된 가산금리의 적용 정도와 범위입니다.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는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1금융권 전체 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 적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금융권 전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 금리를 전면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세부 시행안 발표 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3단계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에는 차등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차등을 둔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 이해하시려면 아무래도 이 제도 자체 본연의 목적부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고 변동금리에 노출되는 차주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과 그로 인한 공실이 속출하는 등 수도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를 감안해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점은 반대한다며 규제의 방향은 같지만 시장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이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5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네, 이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현재 책정된 스트레스 금리인 1.5%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하되 이 지방에는 이보다는 낮은 수준을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 DSR은 결국 가산금리를 이제 부과하기 때문에 이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액이 줄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늘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단계 도입 직전인 7월과 8월간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실제로 16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 수요가 향후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막차 수요로 가계대출이 느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가계대출 잔액이 많다는 점인데요. 최근 집계된 가계대출 증가액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제 꾸준히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올해 1월 잠시 감소세를 보였고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약 5조 3천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요.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모두 늘어난 결과입니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잠시 해제된 여파로 주택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막차 수요가 겹치게 되면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계대출 잔액은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1분기 GDP였죠. 이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더라도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에도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단계별 차이점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정도가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2단계에서는 1금융권의 대출과 그리고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이 가상금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가상금리가 전 금융권의 대출에 적용이 될 것으로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2금융을 사용하는 서민차주들의 체감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카드론과 보험계약 대출 등 생계형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랜 경기 불황으로 생명보험마저 해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당국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계부채와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우영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